자, 방금 그 재고 자산이 계산하는 방식 있죠? 이건 TAT 2급에서 매우 좋아해요. 한 문제 정도씩 나와요. 근데 AT 시험은 특징이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론 문제까지.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여기에서 문제 나오네라고 하는 게 보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재고 자산 계산에서 기말 재고 자산이나 매출 원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럼 TAT 시험 목적으로는 뭐 알아두면 매우 유용하겠죠. 근데 세무사의 시험은 빈도가 매우 높진 않아요. 계산하는 것보단 오히려 규칙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규칙을 좀 생각을 하시되 숫자 계산은 TAT 2급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이제 추정에 의한 방법이 적혀 있는데 추정에 의한 방법은 계산하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시험에 나오는 건 우리 전산세무회계든 AT든 뭐 재경관리사든 전부 다 안 나와요. 나오진 않는 건데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 게 이 소매제고법이라는 게 매출가격환원법 적혀 있는 거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언급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소매제고법이 어떤 건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로 유통업에서 많이 써요. 그 시험에서도 표현한 게 이 표현이었었는데 유통업에서 주로 쓰는 게 소매제고법이 우리가 그 물건을 사와서 팔았을 때에 사온 가격과 다 팔면 얼마 받을지 금액을 알겠죠. 그럼 우리가 물건을 사온 금액이 자, 예를 들어 기초에 물건을 매입한 게 총 50만 원치를 매입했고 이걸 전부 다 판매를 한다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먼저 시작할 때에 이 금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 원가 비율이 50%라고 내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기중에 매출을 하는데 이 기중에 예를 들어서 60만 원치를 매출을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기말에 우리가 팔 수 있는 매가가 남은 게 40만 원이 되겠죠. 다 팔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했는데 60만 원치 팔아버렸으면 40만 원 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 비율이 50%였다면 우리 기말 재고는 20만 원치 남아 있다라고 거꾸로 추정해 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 매가 환원법 매출 가격을 가지고 거꾸로 환원해서 들어오는 방식인데 자 이걸 쓰는 이유는 유통업이라는 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편의점 같은 곳들 있죠. 편의점 같은 곳에는 정말 수많은 수백 가지의 물건들을 종류를 팔아요. 근데 그 물건들이 같은 물건인데도 들어올 때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일일이 전부 다 단가를 산정해서 하는 건 포스라는 걸 써도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업체마다 그 이익률이라든지 원가율을 정해요. 그래서 자기들 사온 그 금액하고 맞춰 있는 거에 얼마의 마진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의점 두 군데가 같이 붙어 있는데 그 콜라나 뭐 이런 것처럼 얼마에 파는지 정가가 안 적혀 있는 물건들 있죠. 그 사러 갔을 때 규모가 큰 곳이 무조건 몇십 원이라고 싸요. 근데 규모가 큰 곳이 왜 몇십 원이 싸냐면 규모가 큰 곳에는 이익률이 높은 불량식품을 둘 자리가 많아서 이익률이 높은 물건을 가져다 놓으니까 전체 물건 가격에 이익이 붙이니까 거기가 몇십 원이 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포스 쓰는 것도 전부 다 자기들이 이익률을 붙여놓고 팔아요. 그럼 지금 그 마트 안에 냉장고든 쇼케이스든 거기에 얼마만큼의 재고가 있는지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고 쓸데없는 노동이니까 얼마의 재고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소매제고법이라는 얘는 유통업에서 주로 사용한다.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를 일일이 대응해서 뭐 과자 샀을 때 팔려고 샀는데 내가 한 박스 받을 때랑 10박스 받을 때랑 20박스 받을 때랑 가격도 틀린데 서비스로 한두 박스를 더 줘요. 그걸 일일이 산정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소매제고법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단가 결정 방법이다라는 걸 그냥 이야기를 했고, 이제 다음 페이지 56페이지에 와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재고자산 평가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저가법이에요. 저가법. 그럼 이 저가법이라는 건 얘는 장부 가액과 그리고 공정가액이 순실현 가능액이나 현행 대체 원가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얘네들 가지고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저가법이에요. 이 두 개 중에 내 장부에 적혀 있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공정가액하고 이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방식이 저가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공정가액을 할 때에 자, 이건 참고로 자, 순실현 가능액은 우리 제품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제공품에 대한 공정가액은 순실현 가능액으로 하는데 이 순실현 가능액은 판매 가격에 판매 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내가 1,000원에 사왔는데 이걸 팔면 1,100원을 받는데 그런데 파는데 들어간 비용이 200원이 들어간다면 순실현 가능액은 9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장부에 1,000원짜리라고 적는 게 아니고 900원짜리라고 평가를 해서 낮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현행 대체 원가는 사용하는 건 원재료예요. 현행 대체 원가라는 건 이걸 우리가 또 사온다면 얼마 주고 사올 수 있을까? 이 같은 물건을 사왔을 때 얼마 주고 사올 수 있을까라는 게 현행 대체 원가예요. 그럼 이 공정가액이라고 해서 장부가액과 비교할 금액이 제품, 상품, 제공품은 순실현 가능액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고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를 가지고 비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저가법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과거에 표현한 것처럼 우리 재고자산 가치의 하락분은 전액 인식을 하고 상승분은 취득 원가 한도로 인식하는 게 저가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회계 처리할 때는.
취득가액 공정가액 봤을 때 자, 취득가격은 똑같이 1,000원이에요. 그냥 하나의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자, 공정가액이 예를 들어 800원으로 내렸어요. 한 칸 더 써야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낮죠. 그럼 이 금액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200원을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봤더니 500원으로 하락한 거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500원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장부에 200원을 이미 내려뒀기 때문에 800원으로 보이고 있겠죠. 그러면 이때 300원을 더 내려서 우리 500원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금액이 400원으로 내렸다면 자, 이 금액이 더 작죠. 그럼 400원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우린 600원 내릴 건데 이미 이 앞에 500원을 내려뒀기 때문에 이번엔 100원을 더 내릴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랬다가 이 가격이 회복을 했어요. 1200원으로 회복을 했다면 이번엔 1000원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린 장부 가격은 400원이 되어 있죠. 400원에 맞춰뒀는데 외부 이용자한테 1000원으로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600원을 올릴 거라는 거예요. 1200원까지 해서 전부 다 800원을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얘 두 개 하면 얘가 작은 거죠. 작은 거 쓰는 게 저가법이죠. 그럼 취득원가보다 올라간 부분은 인식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가 1,500원이 되어도 외부 이용자한테 1,000원으로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럼 1,000원으로 장부에 적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우리 저가법에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가지고 볼게요. 자, X1년도에 지금 위에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보면 자, 200원 내렸죠? 그러면 차변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200원을 쓰고 자, 대변에는 재고자산을 줄여줘야 되는데 감모 손실 때는 대변에 재고자산 쓰면서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그런데 자, 지금 얘는 중요한 건 이 1,000원이 취득원가라는 걸 장부에서 상실해버리면 우리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럼 취득원가 1,000원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4천년도에 되었을 때도 얼마 한도로 올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줄이지 않고 차감 계정을 쓰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이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을 사용할 거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우리가 1,000원에 샀는데 200원 달아서 800원이에요. 이렇게 장부 금액을 알려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이 계정 과목의 성격도 자,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건 우리 회사의 과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영업비용으로 매출 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포함한다, 가산한다 같은 표현이죠. 매출 원가에 대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랬다가 자, X2년도에 500원으로 평가되어서 지금 장부에 1000원에 샀는데 200원 내려 800원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500원으로 보여줄 거면 300원만 더 내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300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300원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다음 또 X3년도에도 400원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100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100원. 자, 그럼 지금 대변에 적은 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란 계정 과목은 재고자산,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내가 지우기 전까지는 장부에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성격은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부에 계속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얘는 합쳐져서 우리 장부에 600원 내렸어요 라고 보여주고 있겠죠. 그랬다가 X4년도에 1000원으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려고 하면 1000원을 굳이 따로 600원치를 올려줄 게 아니라 우린 지금 1000원에 샀는데 600원 내렸어요. 그래서 400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면 1000원에 샀는데 600원 내렸어요. 그 말만 없애면 될 거잖아요. 600원 내렸어요. 그냥 1000원에 산 거 있어요 라고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 평가충당금 모여있는 애가 우리가 내린 금액의 한도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가 관리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얘만 없어지면 취등원가잖아. 그럼 더 이상 안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평가충당금이라는 차감 계정을 쓰면 우리 회계 담당자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X4년도에 이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면 1000원짜리가 될 거니까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600원을 모두 다 지워버리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성격이 매출 원가인 영업 비용이었기 때문에 얘가 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비용 처리했던 게 돌아오면 수익 처리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영업 비용 처리한 걸 영업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을 줄여주는 방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매출 원가의 차감 성격으로 비용을 줄여주는 성격으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고자산 평가 분계는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 결산 때 자동 결산으로 할 수 있도록 무조건 만들어 둬요. 그럼 우리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 심지어는 K랩은 짝지를 보여주니까 그냥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라고 해서 오른쪽 짝지 보여주는데 우리 스마트 A 같은 경우는 짝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그 제품 평가충당금, 상품 평가충당금 아예 그렇게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자동 결산이 된다는 건 자, 이런 이야기예요. K랩 프로그램 가지고 제가 아무 회사 하나 들어가는데 자, 이때 결산 자료 입력에 가면 지금 뭐 상품에 대해서 아니면 원재료에 대해서 평가 손실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죠. 평가 손실에 대한 기록이. 그런데 우리한테 이그 분계를 하도록 문제를 내려고 하면 지금 일반 전표에서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만 있지 평가 충당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평가 손실만 있지 평가 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때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우리 재고자산에서 이쪽에서 안 잡히네. 안 만들었네. 자, 지금 제가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만들면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원재료라고 만들어졌죠. 그죠? 그럼 얘를 가지고 제가 분계를 하게 되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100만 원 썼을 때 결산자료 입력에 아이고, 죄송해요. 안 만들었어. 왜 안 만들어졌지? 지금 이 작업은 시험 때 여러분들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만들어 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 손실 분계를 직접 수동 계산을 하면 계산 자료 입력 메뉴에 여기 평가 손실로 100만 원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반 전표에 내가 분계를 안 했죠. 안 하고 계산 자료 입력에 가면 이 칸이 만들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방금처럼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시험 때 문제를 내려면 저 분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만들어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들어 두면 우리는 그냥 여기에 100만 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했으면 100만 원이라고 쓰고 나중에 전표 추가를 하면 그러면 이 금액이 우리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분계가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동 계산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이거예요. 그럼 시험 나올 때 지금 우리 이 분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대신 그럼 저가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금액하고 비교해서 얼마가 내렸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만 쓰면 컴퓨터가 자동 계산으로 분계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실수 많이 하는 게 얘네들 구분. 장부 가격, 순실현 가능액, 현행 대체 원가 종류별로 3개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를 쓰고 나머지는 순실현 가능액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순실현 가능액을 줄 때도 얘를 안 주고 판매 가격과 판매 비용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을 뺀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실현 가능액이다라고 인지를 하셔서 장부 금액보다 순실현 가능액이 작으면 차이 나는 만큼 그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분계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럼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게 기말 재고 자산 금액 입력하는 거는 이거는 실제 재고의 그 감모 손실 이야기고 장부 가액을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공정 가액을 쓰는 게 아니라 장부 가액을 입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얘는
기말 재고 자산은 장부 가액을 입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1,000만 원의 기말 재고 자산인데 100만 원이 내렸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100만 원의 평가 손실이고 여기에 1,000만 원이다라고 써야 되지 900만 원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900만 원이라고 쓰면 나는 두 번 내린 거예요. 여기에서도 100만 원 내리고 여기에서도 100만 원 또 내렸다고 쓰니까 800만 원이라고 보여주는 효과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를 가지고 쓰면 1,000만 원에 100만 원이라고 썼죠. 그럼 재무 상태표에서 자, 우리 원재료가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내려서 900이라고 보이고 있죠. 지금 재무 상태표 방금 결산 전표 추가하고 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장부 금액이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내렸다고 해서 900 쓰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이랬어야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내려서 900이라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이 공정가액 900이라고 900을 써버리면 900인데 100만 원 내려서 800만 원이라고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산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 써주는 금액은 공정가액이 아니고 장부가액을 쓰는 거예요. 장부가액 내린 만큼은 평가손실로 차감 계정으로 달았잖아. 근데 또 줄여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하고 비교하실 게 이거였어요. 어제 감모손실에 대해서는 실제 재고액을 쓴다라고 했죠. 장부 금액이 아니고 실제 재고액을 쓰는 거니까 이 두 개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실제 재고액 입력하는 건데 평가손실에서는 장부가액을 입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 마지막으로 보면 재고자산 감모손실하고 평가손실에서 감모손실은 정상감모는 매출원가 그리고 비정상감모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인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했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우리 과실 아니니까 매출원가로 처리를 하는데 그런데 얘 가격이 회복되어서 환입이 발생하면 얘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우리 성격으로 써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에서 빼줄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재고자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둘러봤고 자 이제 62페이지로 가서 자, 62페이지 비유동 자산 중에서 유동성이 가장 빠른 게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만약에 좀 상황이 어렵다면 이 투자 자산을 먼저 매각하라는 입장에서 제일 위쪽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투자 자산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장기 금융 상품이나 혹은 이 유가증권들이에요. 근데 이 유가증권에 보면 제가 네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없죠. 단기매매 증권이 없는 이유가 이 단기매매 증권은 당좌 자산으로만 분류할 수밖에 없는 계정 과목이라서 그래서 앞쪽에 단기매매 증권만 가지고 모든 책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저자들이 유가증권을 알려주고 싶은 위치는 투자자산이에요, 사실.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을 이쪽으로 분류할 수 없으니까 그쪽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뒤쪽에서 유가증권을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유가증권들도 당연히 자산이니까 취득시 부대 비용은 전부 다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원가에 전부 다 포함시키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장기 금융 상품에서 사용이 제한이 있는 거치성 예금 이 글자 보니까 제가 거치성이라는 글자는 빠져 있지만 제가 표현하던 게 있었죠.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이 계정 과목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었죠. 이 계정 과목은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단기 투자자산에서 봤는데 이 정기예적금이 코드 번호가 105번, 106번이죠. 105번, 106번이라는 건 당좌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산 번호는 이걸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투자자산일 때는 장기성 예적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지금 우리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했는데 만기가 내년이면 정기예금이다, 정기적금이다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만기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그 이후라면 우린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성 예적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장기 금융 상품에서 여러분들은 이 장기 금융 상품 계정 과목에 장기성 예적금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영업 활동에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을 하면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이죠. 그러면 이 투자 부동산 취득할 때도 이때도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중개 수수료라든지 전부 다 우리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100만 원을 현금 납부하다. 이렇게 나오면 우린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차변에 이 취득세도 투자 부동산이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도 자 그리고 여기에 안 적혀 있지만 투자 자산의 장기 대여금 이런 것도 우리한테는 투자 자산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우리 회사 영업 활동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기 대여금 이것도 우리 투자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투자 자산은
유가증권의 핵심인데 어제 저와 같이 유가증권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자, 저하고 이제 67페이지로 가서 유형자산을 봅시다. 자, 이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 있는 유형의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해요. 그럼 이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은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 취득 시점이 될 건데, 자, 이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은 범위가 재고자산이나 다른 자산보다 훨씬 더 넓은 이유가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할 때까지 들어간 걸 전부 다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취득 시점 이전의 지출 비용은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할 거고, 취득 시점 이후 지출에 대해서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면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거고,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면 비용 계정 과목으로 써줄 거예요.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자, 그럼 유형자산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좀 보면, 첫 번째가 우리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산이라면 취득세를 포함을 시키겠죠. 그리고 중개 수수료가 들어간다면 중개 수수료도 포함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손실액. 자, 이 손실액이라는 건 공정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이 차액은 취득 원가에 포함시킬 거예요. 액면가를 주고 사야 되는데 이걸 바로 팔면 공정가액에 팔 수 있으니까 대놓고 손해보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해본 돈도 이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산을 사지 않았다면 이 유가증권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을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도 우리는 취득 원가를 구성을 할 거고, 우리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우리 기계장치 설치비라든지 시운전비들도 취득 원가를 구성할 거예요. 근데 토지의 경우에는 이때는 토지 사용을 위해 취득한 땅의 건물 가격이라든지 혹은 그 건물 기존 건물 즉시 철거 시 철거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토지 정지 비용, 집안 평탄화 작업비, 이런 것들은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건데, 얘네들이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토지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죠. 그래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부가가치세법에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게 될 거예요. 얘들이 또 철거업체라든지 집안 평탄화 작업하는 곳이라든지 전부 다 우린 회계 처리를 토지라고 쓸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매입 매출 전표로 가게 되면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가 건설 시, 제작 시에는 이때는 건설 중인 자산인 임시 계정을 사용했다가 완성 시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대체할 거예요. 자, 이건 건물만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기계장치든 뭐든 우리는 자가 건설이라는 건 자가 제작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만들려는 제품에 맞는 기계장치를 의뢰해가지고 주문 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때도 기계장치가 완성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돈들을 다 모아둬야 될 건데, 그때도 뭐 시운전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들어가는 걸 이때는 아직 기계장치라고 해서 정확하게 된 게 아니죠. 외부 구입하면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서 바로 기계장치라고 쓰는 건데, 내부 창출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임시 계정으로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뒀다가 완성해서 우리 취득 시점이 되었을 때, 그때 완성되었을 때 그때 취득 시점으로 해서 계정 과목으로 이제 대체를 할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얘는 그래도 자산 성격이고 유형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 장부에 내가 반대로 써서 지워주기 전까지는 그대로 장부에 남아 있겠죠. 그래서 자, 얘는 우리 자가 건설할 때 취득 시 부대 비용을 모아두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이라고 이제 아래 적혀 있는데, 자, 감가상각은 이 유형 자산을 우리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화하는 과정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자산을 비용화하는 과정이니까 자산의 유출이 일어나고 차변엔 비용 처리를 하는 건데, 근데 우리 유형 자산은 회계 처리는 간접법으로 할 거예요. 간접법이라는 건 차감 계정을 사용해서 줄이지 직접적으로 이 계정 과목을 줄이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유형자산을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알려줬을 때에 외부 이용자한테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계 처리하는 건 차변의 감가상각비, 얘는 영업비용이기 때문에 500번, 800번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을 쓸 거예요. 이렇게 써서, 자 그럼 성격이 차변은 비용이니까 그 해에 다른 만큼 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 대변은 자산은 그냥 일반 자산이든 자산의 차감 계정이든 내가 지워주지 않으면 그 다음 연도 넘어가도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장부에 계속 쌓여갈 거예요. 올해 100만 원 달았고 그 다음 연도에 100만 원 달고 그 다음 연도에 100만 원 달았으면 총 300만 원의 누계액으로 달았다라고 표현되도록 계속 누적이 되어 갈 거고,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그에 다른 거라고 해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인데, 그럼 우리 쉬었다가 이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쓸 건지 그걸 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